한국을 연구한 하버드 교수가 백악관에서 들은 충격적인 질문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준비하며 7차례나 교수에게 물었던 질문. 우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교수의 답변에 백악관 관계자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도 예측 못한 것이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쥐게 됐을까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그 교수가 공개한 한국인도 몰랐던 놀라운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에릭 콜린스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바로 백악관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가 오늘 수업의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목재 패널이 이 유서 깊은 대학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었죠. 30여 명의 학생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티아스 슈나이더는 정치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한 그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일본 유학생 사토 아야카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학생이었죠. 중국인 장후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온 수재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객관적 분석도 놓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미국 학생 에단 밀러는 워싱턴 출신으로 아버지가 국무부 관료였습니다. 정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백악관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백악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펜을 들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건 올해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예상대로 중국이었죠.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어요. 미국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펜실베이니아의 제철소에서 3년 만에 용광로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업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었어요.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치즈에 40%, 독일 맥주에 35% 관세를 부과했어요. 중서부 농민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죠.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에너지 수출을 더욱 제한했고 금융 거래를 차단했어요. 결과적으로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일가스와 원유 수출이 급증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작처럼 보였죠. 미국 우선주의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이제야 진짜 미국이 돌아왔다고 자축했죠. 하지만 2월 말부터 예상치 못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상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에서 아이폰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배터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백악관에 문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존과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버 증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생기자 수많은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악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먼저 199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을 켰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서울 명동 거리의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그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 차가운 철판이 내려졌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은행들이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30년, 40년간 차곡차곡 모은 사람들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명동 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흔들며 울고 계셨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 갔냐며 주저앉으셨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지하철역 앞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대학생들은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단어가 메아리 쳤어요. 국가부도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이 단어가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지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협상단이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장면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구 관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죽은 나라를 부검하러 온 의사들 같았죠. 청와대에서 열린 협상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석 협상가 미셸 캉드쉬가 한국 정부 관료들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들을 읽어내려갔어요. 금융시장 완전 개방, 대기업 구조 조정, 공무원 대량 감축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온 국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주부 한 명이 결혼 반지를 빼서 은행에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 주부의 이름은 김순자 씨였어요. 부산에 사는 50대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상황에서도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라도 도와야지라며 20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내놓았어요. 그 모습이 뉴스에 나가자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은행마다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긴 줄이 생겼는데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금을 가져다 주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내놨습니다. 대학생들은 용돈으로 산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어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금모으기 접수처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기다렸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30명과 함께 와서 아이들이 모은 금반지들을 정성스럽게 내놓았어요. 우리도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8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어른들이 울컥했을 겁니다. 어떤 회사원은 아버지 유품인 금시계를 내놨어요.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 작은 금귀걸이를 샀어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불과 몇 주 만에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이 227톤에 달했어요. 시가로 환산하면 2조 원이 넘었죠. 이 돈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례 없는 애국심이라고 보도했어요.
BBC는 한국인의 단결력에 경탄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단결력은 처음 본다고 했죠.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금을 모아 국가를 구한 거거든요. 패배가 아니라 집결을 선택한 거였어요. 한 줌의 금이 결국 나라 전체를 살려낸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라는 걸 깨달은 거죠. 두 번째 대시련은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죠.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상대였습니다. 2016년 3월 사드 미사일 배치가 공식 발표되자 베이징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관광업계였습니다. 연간 800만 명이 넘던 중국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인천공항 중국행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가 텅 비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 거리에서 중국어를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면세점들이 한산해졌어요. 중국어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택시기사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롯데마트의 운명이었어요.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롯데마트 99개 매장이 강제 폐점 조치를 받았어요. 한때 중국 진출의 성공 사례로 불렸던 롯데가 하루아침에 철수해야 했죠. 롯데마트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중국에서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어떤 직원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류에 대한 공격은 더욱 전방위적이었어요. 이미 계약이 끝난 콘서트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샤이니, 소녀시대, 빅뱅의 공연이 모두 무산됐어요. 수천만 위안을 투자해서 준비한 무대들이 물거품이 된 거죠. 중국 언론의 선동은 가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앞다퉈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했어요. 한국 상품을 사지 말자,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구호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죠.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즉각적이었어요.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베이징 현대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브랜드들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부 직원들을 일시 철수시켜야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었거든요.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견디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전력으로 발버둥쳤어요. 삼성은 즉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뉴델리와 뭄바이의 마케팅팀을 대폭 늘렸어요. LG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했어요. 현대차의 변신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마케팅을 강화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에 박차를 가했어요.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은 거였죠. 중소기업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으로 수출선을 급히 전환했어요. 화장품 회사들은 동남아시아에서 K-뷰티 붐을 일으켰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매장을 대거 늘렸어요. 중국의 보복이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대신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증했어요. 인도와의 교역량이 전년 대비 30% 늘었고 베트남과는 50%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말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한국의 수출 다변화 지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거였어요. 위험 분산이 이뤄진 셈이었죠.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날 즈음 중국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없이는 자신들도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새로운 날개를 펼친 후였어요. 거인의 발밑에서 더 큰 하늘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어요. 굴복 대신 돌파를 선택하는 DNA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빌런의 공격도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세 번째 시련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저는 2019년 7월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했거든요. 2019년 7월 1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된 한 장의 문서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였어요. 이 세 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일본의 계산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 점유율이 70%에서 90%에 달했어요. 특히 고순도 플루오린화수소는 일본 스텔라케미파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었죠. 한국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일치된 전망이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 한국 증시가 요동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순식간에 7%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 반도체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독점이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한방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 화성 사업장 연구원들의 눈빛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거든요. 김현수 상무는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독립해보자. 더 이상 일본 눈치 보지 말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24시간 3교대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연일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박지연 연구원은 3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며 웃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고순도 에칭가스였습니다. 99.999% 순도를 맞춰야 하는데 0.001%라도 틀리면 반도체가 망가지거든요. 수백 번의 실험을 거듭했어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브레인 연구팀은 6개월간 하루 평균 3시간만 잤다고 해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원들은 일본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보자며 의욕을 불태웠어요. 연구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고생했습니다. 어떤 연구원의 부인은 한 달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집에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이해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7월, 딱 1년 만에 3개 품목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솔브레인이 에칭가스를, 동진세미캠이 레지스트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완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재가 일본 제품보다 오히려 뛰어났거든요. 순도도 높고 가격도 30% 저렴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즉시 국산 소재로 100% 교체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대체재를 만들 줄 몰랐거든요. 스텔라케미파는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잃었어요. 연간 매출의 30%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신해츠화학, JSR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국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만 TSMC도 한국산 소재에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 SMIC도 줄을 섰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된 거였어요. 일본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자성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히려 한국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베 정권의 한국 압박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2022년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자급률을 50%까지 올린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10%대였는데 말이에요. 일본의 칼날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공급하는 입장이 됐어요. 한국 소재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규제가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련은 인류 전체의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죠.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의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2월 18일 대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1번 환자로 불리게 된 61세 여성이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거예요. 하루 확진자가 8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두 번째 우한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당시 전 세계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관이 부족해서 군용 트럭으로 시신을 운반해야 할 정도였죠. 미국 뉴욕의 병원들은 환자로 넘쳐났습니다. 복도에까지 침대를 깔아야 했어요. 영국은 집단 면역이라는 허황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감염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락다운을 선언하며 사실상 항복했어요. 전 세계가 속수무책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2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앞에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등장한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건 보건소 직원 이상훈 씨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2차 감염이 생길 텐데 차 안에서 검사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단순한 발상이었지만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검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의료진 김민수 씨는 일단 해보자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간호사 박영희 씨도 환자들을 위해서라면이라며 동참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1시간 걸리던 검사가 10분으로 단축됐어요.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 크게 줄었죠. 하루 검사 건수가 5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혁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촉 추적 시스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발했어요.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GPS,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종합해서 정확한 경로를 추적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내 정보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가 K방역의 토대가 됐습니다. 3월부터 세계 각국이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가장 먼저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한국의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극찬했어요. 미국도 뒤따랐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의 방법을 참고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식 접촉 추적을 벤치마킹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우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까지 나서서 한국의 방역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CNN은 한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K방역이 새로운 모델이 됐다며 집중 조명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봤어요. 땀에 젖어도 화장실도 못 가면서 말이에요. 김수연 간호사는 얼굴에 방호복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는데도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2020년 말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33명에 불과했어요. 미국은 1027명, 이탈리아는 1426명, 영국은 1073명이었죠. 한국이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K방역은 단순한 방역 모델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가 됐어요. 위기 대응 능력, 기술 혁신, 사회적 협력이 결합된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됐어요.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한국은 위기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한국이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 말이죠.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학생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기술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어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애플 아이폰, 구글 픽셀, 심지어 중국 화웨이까지 한국 메모리를 써야 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가 한국 메모리에 의존했어요. SK하이닉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 칩용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독보적이었거든요. 엔비디아 AI 칩이 SK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어요. 챗GPT 서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인상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2위, SK온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을 분해해보면 LG 배터리가 들어있었어요. 중국 제품보다 20%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죠. GM, 포드, BMW, 폭스바겐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기차의 절반이 한국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성차도 놀라웠어요.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 다음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어요. 테슬라보다 빨랐죠. 기아 EV6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BMW, 메르세데스와 경쟁했어요. GV70 전기차가 미국 럭셔리 SUV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브랜드를 제친 거였어요.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DNA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거예요. 24시간 3교대 연구,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끈기, 완벽 추구 정신이 결합됐습니다. 삼성 화성 캠퍼스를 가봤는데 밤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중국이 따라잡을지 모르니 오늘 더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결과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전기차 이동, AI 답변까지 모든 과정에 한국 기술이 들어 있었어요. 현대 문명의 모든 길이 한국으로 통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악관을 당황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어요. 한국이 현대 산업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습니다. 관세를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이제 백악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학생들이 더욱 집중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저를 부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말부터 워싱턴에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관세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애플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이폰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거였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배터리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올렸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버용 메모리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차질이 생기자 수많은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식시장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첫 번째 호출을 받았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였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재무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정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아닙니까? 라고 국방부 차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적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7번이나 받았어요. 3월 19일, 26일, 4월 2일, 9일, 16일, 23일, 그리고 5월 7일까지 말이죠. 매번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각 회의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 다음엔 당황, 마지막엔 절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한 참모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즉시 나타날 결과는 참혹했어요. 아이폰 가격이 $200 이상 오를 거였습니다. 삼성 메모리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 애플 주가도 폭락할 겁니다. 테슬라는 더 심각했어요. LG와 SK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춰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미국의 전기차 혁명 자체가 주춤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데이터 센터였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 먹통이 될 판이었어요. 챗GPT, 구글 검색, 넷플릭스까지 모든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까? 라고 재무장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도체는 최소 10년, 배터리는 5년이 걸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말이에요. 그럼 한국만 예외로 두면 어떨까요? 이것도 불가능했어요. 일본이 가장 먼저 항의할 거였거든요. 실제로 4월 중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특혜는 불공정하다고 항의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리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왜 한국만 예외냐고 따졌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진퇴양난이었어요. 백악관 내부 문서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세 정책의 예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다. 슈퍼파워 미국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백악관이 던진 질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5월 7일 비밀회의 내용을 공개했어요.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극비 미팅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참석자가 단 4명뿐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국무장관, 그리고 저였죠.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거든요. 만약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전면 이전한다면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화웨이가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1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전기차 시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BYD, 니오, 샤오펑이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거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장 합작 투자 500억 달러, 배터리 기술 공유 프로젝트 300억 달러까지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한국 국민 정서였어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수록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왜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야 하나는 생각이 강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도 제시했어요.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죠. 게다가 북한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6,000달러를 넘어섰죠.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던 부모님들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셨던 분들이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밤새워 용접했던 아버지들, 구로공단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했던 어머니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만 잠들지 않은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일하셨던 거죠. 빨리빨리 문화, 모든 일을 남보다 빨리 더 치열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위기마다 강해지는 DNA는 바로 그분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실행력, 어떤 압력도 굴복시킬 수 없는 의지가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어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쥐게 됐어요. 백악관이 7번이나 같은 질문을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7년 IMF 때는 금반지로 나라를 구했어요. 2016년 중국 보복 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19년 일본 규제 때는 기술 독립을 이뤘어요. 2020년 팬데믹 때는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이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강해진 DNA가 마침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